네, 지난 2일 전승절 행사 참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실리적 외교의 단초가 됐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박 대통령의 일정이 오전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을 다녀왔다고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고요. 동포 오찬 간담회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것 같고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2박 3일간의 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죠. 예. 잘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 구조의 틀에서 이 소위 중국이 자신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이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건데 모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결정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런 그 셈법, 이분법적인 셈법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을 설득하고 향후에 그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설득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안 가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이제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가서 사실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사실 이게 열병식 전승절 행사라는 것이 51개국의 초청장을 보내고 뭐 11개 소위 국제기구에 초청장을 보낸 그 다자간 국제 행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하고 또 특별 단독 오찬을 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예우상에 아주 적절한 예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은 고심 끝에 했지만 거기에 맞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별한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태난먼 성로에서 자리를 좀 보면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서지는 못했고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로에서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섰더라면 오히려 일본 쪽이나 워싱턴 쪽에서 중국 경사론을 또 유포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좌우에 바로 있을 거다라고 한 거는 사실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소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가 원로가 아직 있고 중국에 주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혼자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왼편,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인데 그 분명하게 그 중국적 질서에서 상석입니다. 그쪽이 이제 거기는 자기네 그 원로 지도자들 한테 할애를 했고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최우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이잖아요. 똑같이 승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예우를 해야 되고 지난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 때 시진핑 주석이 초청받아서 가서 푸틴 대통령 바로 옆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옆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섰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 서면 너무 밀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과 일본의 한국의 중국 경도론 봐라 저렇게 결국은 가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쉽게 돼 있습니다. 구설수에. 그래서 한국의 의전당국이나 중국의 의전당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성로에 오르기 전까지 뭐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보면은 자리 배치가 계속해서 바뀌었거든요. 보통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특별히 그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서 그런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배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천안문 성로에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이동 경로에도 마찬가지고 늘 지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그것이 뭐 4번 바뀌고 5번 바뀌고는 별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성로에 올라가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최우방 국가의 현직 원수가 온 거거든요. 예. 서방 국가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안배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예.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자리를 배치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북한의 노동당 비서인 최룡의 얘기도 좀 해보면 일단은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세세하게 들어보면 비공식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혹은 친서를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네, 네. 일단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최룡해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사진 촬영할 때 보면은요. 네, 네.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2013년 때 핵실험 이후에 만났을 때 표정보다는 사진 촬영 때 좀 밝았던 표정이거든요. 조금 더 낫죠. 예, 조금 더 네. 나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핵실험을 했을 때야 중국한테 알리지도 않고 예, 예. 그리고 사실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미 동맹 구조가 바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얼굴에 그게 더 많이 나타났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북한이 최룡해를 보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처음에 이제 예측을 했었죠. 예, 예. 첫째는 정말 북한이 기분이 나쁘고 여기에 대해서 흔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서열 6일을 보내는 거다. 예. 왜냐하면 북한에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게 맞는데 보낸 거다.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폄훼하는 예. 이제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최룡해가 대중 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 예. 이 사람을 보내서 뭐 친서를 전달하든 안 하든 뭔가 관계 복원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비춰주고 싶은 이제 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고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실 내부에서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은 예. 양측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풀어가려는 준비는 아직까지는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예.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중국의 전략이 바뀔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여전히 전략적인 자산이고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아마 한국 대통령을 예우하고 이름으로써 북한을 좀 자극을 하는 오히려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네. 한 다음에 예. 이제 곧 이어서 북한 끌어안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중국은 남북한의 동시 수교국입니다. 유일하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남북한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쪽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는 외교 행태에서 있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걸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짧게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내용이 일단 탑으로 먼저 가잖아요. 네네. 북한 매체도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앞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네네. 중국에 관련된 내용,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예전 사례를 보면 뭐 이제 국가 원수가 어디를 방문했는데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누구를 만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보도하거든요. 네네. 근데 노동당 비서가 갔다 온 내용을 이번에 보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다. 우리 예. 뭐 삐쳤다 이런 내용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룡해가 사실은 북한을 대표해서는 갔지만 예. 중국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고위 인물은 아닌 거죠. 그렇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예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일 앞줄에 세운 것만 해도 상당한 대접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애써 북한은 중국의 행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싶은 거죠. 애써 무관심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가서 대접을 받고 이랬으면 앞에 나왔겠죠. 근데 보고를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리고 자신들의 맹방이고, 뭐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예. 관계가 있는데 가서 푸대접을 받은 것들이 모양상 드러나니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예. 중국을 욕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낮은 단계로 처리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현실적인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이네요. 네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좀 북중 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북한 끌어안게 나설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어제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기념사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민해방국의 병력 30만 명을 네.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이를 두고는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군사 위협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줄이겠다는 건지 오히려 병력은 줄이는 대신 뭐 현대화, 정예화를 통해서 오히려 군사력을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뭐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중국은 한 450만부터 지금 계속 감축을 해가지고요. 80년대 중반부터 소위 군 정예화를 실시한 거죠. 전문화와. 그래서 지금 230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줄일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행사를 하면서 중국이 빠진 가장 큰 딜레마가 세계 평화와 이런 걸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대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평화의 기념식이라고 예, 예. 얘기하면서 예, 예. 엄청난 무기와 그러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과시를 한단 말이죠. 예.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기회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지만 우리가 30만 명을 줄이겠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위협을 더 이상 가하지 않겠다라는 걸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는 건데 네. 실제를 들여다보면 30만 줄이는 거는 이미 계획이 돼 돼 있었던 있고 거. 그다음에 그게 줄인다고 중국 전력에 무슨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 있던 거를 그냥 가고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보병 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육군이 한 예. 180만 되는데 주로 이제 그쪽에서 줄입니다. 그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 전자부대, 미사일 부대는 사실 잘 안 건드리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는 이제 신무기나 이런 자금을 집중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원래 계획한 대로 가는 거고 다만 이런 형식을 빌려서 자신들의 그 좀 평화적인 이미지, 우리 감축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은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사일을 또 대거 그렇죠. 공개를 네. 했거든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항공모함 킬러다 이렇게 불리는 둥펑 21D도 네. 있었고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 이런 무기들은 공개를 했지만 주목을 받았던 차세대 ICBM인 둥펑 31B는 공개를 하지 않아서 공개를 하면서도 미국을 좀 지나치게 자극하는 건 자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무기를 엄청나게 퍼레이드하면서 한 것 자체가 자극을 이미 한 거죠. 예. 뭐 그리고 뭐 동풍 40일 이런 얘기들 이게 예. 이제 뭐 사거리가 한 15,000km, 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건데 예. 15,000km나 12,000km나 뭐 핵탄두 갖고 가면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 완벽하게 실전 배치할 상황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보여줄 거면 다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예. 네. 근데 바깥에서 이미 많은 억측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중국도 100% 중국이 만들고 84%가 신무기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발표한 이 노출한 것 중에는 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아직 완벽하게 실전 배치, 왜냐하면 퍼레이드 하는 거는 실전 배치를 하거나 딱 준비가 된 것들만 퍼레이드를 합니다. 아직 이제 실전용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 기술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나오면 와 이제 저것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정말 위협한다 이렇게 되니까 예. 그건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약간 좀 늦춘 뭐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네.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걸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저는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봅니다. 네, 네. 예. 제가 최근에 들었던 분석 중에는 가장 이례적이었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공개를 못하는 것일 거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최대 현안이 북핵 문제입니다.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내놓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서 보시면 북핵 문제는 기존의 입장을 그냥 재확인한 정도고요. 예. 특히 육자회담 재개를 그것도 앞에 의미 있는 육자회담 재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미 있다는 데 거를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그 이러한 핵 협상 타결이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원칙을 약간 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이렇게 중국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선 핵을 포기하면 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을 좀 낮춰라. 그렇게 하고 육자회담을 시작을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육자회담 개최 합의를 서로 말로는 했지만 사실은 예.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좀 그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면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반대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네. 잘 아시다시피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입니다. 네. 이때 또 뭐 핵 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 이렇게 가는 도발 행위가 나오면은 사실 중국 북한 간의 관계도 더 경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 일종의 경고. 이제 이거를 한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좀 잘 화해가 되고 돌아가야 한미일 구조가 제대로 작동이 될 텐데 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고 예.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국무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한중만 친하지 말고 일본까지 좀 같이 친하라. 그럼 우리가 부담이 좀 덜하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결국 이제 한중일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번에 역할을 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을 한중 간에 공감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도 반기는 분위기고 일본 언론에서는 정상회의의 어떤 구체적인 날짜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이게 성사될 수 있을지, 성사가 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네.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그 일본도 되게 가고 싶었죠, 이번에 이 행사에. 근데 이 앞에다가 예. 항일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일본은 또 전쟁의 패전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도저히 이제 갈 분위기가 안 됐는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양국 간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환영하죠. 네. 그래서 이 삼국 정상회담이 꼭 군사적 문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FTA, 한중일 FTA 문제라든지 이런 거랑 물꼬만 좀 터진다면 사실 그 안에서 양자회담은 보다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삼자회담 가운데.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이 한중일 삼국 간의 어떤 이 앙금이 한 번에 씻어지게 하겠습니다마는 대화 분위기를 끌고 가는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문에 중국이 확인도 안 하고 발표를 안 했지만 합의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네. 어제 열병식 두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편한 기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열병식 그런 거 안 한다. 네. 이미 최고 군사적인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다.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과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방점을 또 찍어야 되는 것은 한미 동맹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미국을 설득해서 갔든 어쨌든 나름대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지금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미국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실리 외교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열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공간을 이만큼 열은 것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심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네. 핵심은 역시
그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핵이라는 위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한미 동맹이 기초가 돼야 하면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중간에 뭘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그 박 대통령 방중 전에 휴전선에서 있었던 극한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었느냐. 예. 결국 한국이 가운데 있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한 건 아니지만 한미 군사 협력과 한중 마크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한미 중이 같이 갈 수 있는 또 틀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런 모멘텀을 쭉 유지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적어도 중국한테 미일 동맹은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런 설명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려워도 이렇게 끌고 간다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해가 된다면은 충분히 한국의 나름대로의 뭐 주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과거보다 좀 넓어진 외교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이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중국, 한국 간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